네, 오늘도 시황역에 왔습니다. 윤아 씨 어서 오시고요. 나정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와, 이번 주 지나면 9월이에요, 그죠? 와,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살같이 빠르다 할 때 살이 뭔지 알아요? 저 그런 말을 화살같이 빠르다. 살같이 빠르다는 게 화살같이 옛날에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같이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네, 화살은 옛날 얘기니까 네, 광통신처럼 빠르다. 5G, 6G네요. 5G. 아, 6G처럼 빠르다.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시장 얘기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 네. 8월 정리 좀 8월에 대한 뭐 정리하게 시황활짝 정리해야 되려는 게 아니라요. 8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8월장은 어떤 장이었는지 한두 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8월장은 네. K 변동성의 장이었죠. K 변동성의 장이었죠. 테마주가 네,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바빴어요. 네? 제가 바빴어요. 이게 주가가 또 이제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또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정원 컸던. 연구원님이 바쁜 달이었다. 8월에. 그렇죠. 제가 바쁜 달이었죠. 이 질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심으로 얘기를. 9월은 속마음이 나왔네. 9월은 어떤 달이 될까요? 기대 요인과 함께 또 좀 이 불안한 요인,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9월 저희 하우스에서는 코스피 전망 밴드를 하단을 이제 2,450포인트, 상단을 2,650포인트 정도로 한 200포인트 차이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주요 이슈를 조금 소화하면서 하반기에 지수 저점을 좀 이제 테스트하면서 다시 반등,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박스권의 흐름은 좀 보일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조금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한 3가지 정도 필요하는데 첫 번째는 수출 지표가 일단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하고 동시에 달러 지수도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금리하고 달러 지수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게 두 번째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중국 이슈.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디폴트는 뭐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질서 있는 디폴트가 나오고 위안화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겠지만 약세 폭이 그래도 제한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좀 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수출 지표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수출 지표가 이제 월 평균 수출액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월별로 쭉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9월하고 10월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성이 좀 있다 보니까 9월하고 10월에는 좀 수출 지표가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생각보다 수출이 덜 나오더라도 만약에 미국 높은 금리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주가 자체는 좀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미국 채권 금리도 조금 꺾일 때 됐어요. 워낙 그렇죠.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아직 9월 말에 원래 미국 예산안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이슈가 좀 지나가야 되고 이제 3분기에 그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이슈 그 이슈가 조금 지나가고 나면 국채 금리는 좀 이제 또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의 부실 부동산 기업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지나가야지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3가지 요인을 좀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딱 9월이 돌아선다고 해도 바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렇죠. 9월이 어떻게 8월보다 더 나을 거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8월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이렇게 뭐 명확하게 해소됐다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쵸. 중국 이슈도 이렇게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뭐 정책을 내놓지만 이게 이렇게 완전히 이제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정책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9월에도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말에는 어쨌든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였던 잭슨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네. 파월이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충격 발언까지는 안 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그래도 이때 잭슨홀 미팅 발언에서 9월 FOMC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게 있었나요?
일단 발언 자체만 두고 본다면 파웰 의장의 발언은 조금 매파적으로 해석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자체는 아무래도 긴축적인 그런 레벨에 있고 네. 미국의 경기 자체가 쿨링 다운을 하고 있는데 그 하강 속도 자체가 이렇게 좀 빠르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경기 지표가 좋고 물가 지표도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디게 떨어진다면은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고 있다 정도로 해서 사실 이 발언 자체는 뭐 9월은 동결을 할 수도 있지만 11월, 12월에 가보면은 물가가 좀 높으면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네. 주가는 올랐어요. 너희는 매냐? 우리는 여우다. 다 알고 있었다.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네. 거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저희가 우려하고 있던 중립금리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중립금리가 좀 더 높아서 인하를 만약에 하더라도 덜 내릴 거다. 뭐 이런 조금 매파적인 성격의 발언들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더 매파적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덜 매파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주가 자체는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네. FOMC 자체는 이제 9월 달 지난주에도 저희가 FOMC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9월 달은 지금 CME 페드 가치상에서 동결 확률이 좀 높습니다. 80% 정도이고 인상 확률이 20%.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11월 달에 인상할 확률이 한 38%? 근데 네. 또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한 45? 네, 그렇죠, 이렇게 48%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표들 그래픽 예쁘게 잘 그리시네. 눈에 잘 띄네. 예. 그래프 자체, 그래프래 지표 자체를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가 네. 지표도 이제 9월 FOMC 전에 CPI를 이제 8월 CPI를 확인할 수 있고 네. 이번 주말에도 이번 금요일에도 고용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네. 경제 지표들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야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요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잭슨홀 회의 지났고 이번 주는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네, PC하고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죠. 맞습니다. 예. PC 지표도 중요하고 고용 지표 저는 조금 고용 지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 미국의 소비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좀 양호하게 나왔어요. 파웰 의장께서도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미국 경기 지표를 이제 예시를 들면서 소비 같은 게 예상보다 좀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소비를 할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하려면은 일을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고용 지표에서 좀 주목할 포인트 자체는 저희 일반적으로 비농업 고용자 수를 보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20만 명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경제가 좀 둔화된다라고 말하는데 6월 달하고 7월 달이 한 18만 명 정도. 그래서 조금 쿨링 다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비농업 고용자 수도 예상치가 지금 17만 명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20만 명대를 하회를 한다면은 고용 지표 자체는 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고용이 둔화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죠. 왜냐하면 고용이 이제 좀 둔화되니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네. 또 다른 지표를 좀 보자면은 고용 지표에서 발표되는 게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걸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이게 현재 예상치가 4.4%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한데 이게 6월 달에도 그렇고 7월 달에도 4.4%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떨어져야지만 물가 상승률이 좀 이게 하락을 하는데 이게 계속 4.4%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지고 이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주식도 못 높으니까 해먹겠네요. 임금 열심히 해서 임금 올리려는데 임금 떨어지라고 하고 일자리 줄라고 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이러니합니다. 네, 아이러니하긴 네. 합니다. 네. 근데 좀 소비를 덜 해야지만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아직 돈이 많은가 봅니다. 네. 여전히. 네. 그러게요. 부러운데요? 아직 네? 돈이 많다고 네. 하니까. 미국인들은 네. 그렇죠. 뭐 풀린 돈이 아직 많고요, 그죠? 경기가 괜찮잖아요, 아직. 네. 맞습니다. 풀린 돈은 제가 또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2020년 2월 이후에 네. 네. 저희 초과저축이
생긴 그런 액수를 계산을 해본 게 있는데 네. 그런 액수, 초과 저축 액수 자체는 조금 많이 소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누적되었던 추가 저축액 자체는 거의 다 소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 소비가 괜찮은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구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거를 계속 월급에 기반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해주신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거니까 네. 이 관련해서 지표 결과도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했잖아요. 네. 좀 미중 갈등의 시그널이 완화되는 걸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가요?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의 상무장관께서 다들 만나셔서 네. 무역 그리고 이제 투자 제한 이런 파트에 관련해서 좀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겠다. 그래서 연 2회 정도의 회담을 갖는 건다는 측면에서는 좀 봤을 때는 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양국이 무역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관급 회의체를 이제 구성을 했고, 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쪽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이 나왔죠. 근데 이제 미국 상무장관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 미국의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결국에는 이 첨단 그 반도체 기계, 장비 이런 AI를 이제 개발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반도체 장비 같은 거를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서 보면은 이 미중 관계가 이제 막 개선이 돼서 수출 규제 같은 게 이제 풀린다는 국면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제 극단적인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에서는 조금 물러서서 좀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좀 이제 회복되는 그런 관계로 좀 간다. 어느 정도 통제가 된 갈등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약간은 완화하는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어쨌든 회담을 가지면서 이후로 국내 증시에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이 상무장관 회담이 이제 나고 나서 네. 이게 어제였는데 어제 사실 이 회담 이후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첨단 GPU 같은 거는 중국에 판매를 못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네. 좀 그 저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되게 9세대 반도체 네. 같은 그런 반도체 같은 건 사실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추가적으로 이 미국과 그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예전에 팔던 그런 9세대 반도체는 계속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반도체가 잘 갔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보면은 사실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미국 이제 국무장관이 블링컨이 갔었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재무장관이 갔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실무급 장관들 아니겠어요, 상무장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실무적인 얘기를 논의하는 뭐 관세라든지 이런 그죠? 뭔가 드라마틱하게 자기들 둘이서 뭐 국가적인 얘기는 못할 거예요, 수준 자체가 그죠? 그렇죠. 네. 어쨌든 반도체주가 움직였고. 앞서 이제 9월에 중요한 그 악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 문제 해결하는 거였는데요. 그렇죠. 네.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결국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주나 이런 거 좀 움직이고요. 네. 소비주도 그런데 중국이 지금 내놓는 거는 뭐 증권 거래 인지세 조금 지금 내리고 그죠? 뭐 또 뭐 펀드 이런 거 못 팔게 하고 이런 증시에서의 규제책인데 그거보다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지, 뭐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나올 만한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주가를 이제 부양하는 이런 정책들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렇죠. 예. 맞아요. 이제 좀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려면은 강한 부양책 뭐가 있냐면은 예를 생각해 보면 뭐 모기지 대출 금리를 좀 인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선 도시 부동산 부양책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앙 정부에서 좀 이제 투자 이제 레버리지를 좀 이제 확대를 해서 대출을 이제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강력한 정책을 사용을 하거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중국의 지표 자체가 좀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좀 이슈가 가라앉을 거다라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강력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세 인하라든지 이런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정책만으로도 투자 심리,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심리를 좀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후에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 뭐 헝다는 이미 디폴트를 했었고 컨트리 가든도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9월 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마다 좀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주가를 지키려는 그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주가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주가의 하방 압력, 그러니까 하방 영향성 자체는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리 가든 이슈가 터졌을 때 좀 급락을 많이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중국도 사면 초과에 빠졌어요, 그죠? 지금 이제 맞습니다. 금융 정책을 더 쓰기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결국은 뭐 소비네요, 그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뭔가를, 그죠? 맞습니다. 소비를 진작을 시키거나 사실 과거에 그 히스토리를 봤을 때 그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뭔가 중국이 주가 부양책을 이렇게 놨었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한 다음에 주가 부양책을 썼을 때 잠깐 반등하다가도 아직 뭔가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에서 뭐 주가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안 돼서 강력한 뭐 4조 위안 규모의 그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반등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소비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뭐 투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엔 나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좀 모든 중국인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3박 4일 이상 다녀와라. 뭐 이런 조치를 한번 딱 내린다든지, 그죠? 그렇죠. 그럼 대박인데. 그러면 이제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이런 업종 사야죠. 네. 정리할까요? 예, 그러면 그랬으면 이제 좋겠는데 일단 어쨌든 저희가 종목도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또 8월의 마지막 주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9월의 첫 거래일도 함께 또 껴있는 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어떤 전략 종목 얘기보다는 전략 섹터. 네, 전략과 섹터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 고금리 환경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할인율 부담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고밸류 종목 상승세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률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선별이 좀 중요하다. 연초 이후에 저희가 보고 있던 주도주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이잖아요. 네. 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존재하는 반도체를 저희는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 유입이 된다면은 좀 더 반도체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외쪽으로는 인터넷 업종,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죠. 뭐 써보셨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써보니까 생각보다 그 챗GPT가 생각이 나면서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네이버의 다른 그런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AI 모멘텀이 글로벌적으로 되게 많이 작용을 했는데 사실 네이버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AI 모멘텀이 있지만 소외되었던 네이버 조금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으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실시간 방송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면서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e스포츠를 시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2018년에도 이 e스포츠가 광저우 시범 경기를 했을 때도 그때도 보면은 이런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에도 이렇게 아프리카 TV가 좀 이제 항저우 게임하고 연동돼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프리카 TV를 조금. 아프리카 TV도 목표가 상당히 높게 제시돼 있고요. 그 뭐 별풍선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하더라? 간접 뭐 기여 상품이라 그러던가, 그죠? 아, 그래요? 네. 저 아프리카 TV를 제가 접속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카오로 오세요 아니고 노란톡으로 오세요 이런 것처럼 별풍선이라고 아니고 뭐 기여 상품이라고 하든가 그런 쪽에 어쨌든 별풍선이 많이 좋대요. 네. 그래서 목표가도 올리고 아프리카 TV도 좋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